공부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하고, 이게 조회수가 한 5,000회고 추천이 어디 나오지? 추천. 그러니까 추천 수가 제일 많았는데 추천 이건가요? 36번.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읽어볼게요. 토비님, 저는 이제 곧 4년차가 돼가는 개발자입니다. 토비님의 스프링 부트 강의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구매 후 강의를 듣고 있는데 진짜 너무 좋은 내용에 무한 반복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 토비님이 쓰신 토비의 스프링 3.1을 이전에 완독을 해보려고 하다가 도중에 다른 일 때문에 중단을 했었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평소 토비님처럼 개발자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토비님께서는 어떻게 스프링이나 다른 기술들을 공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비님께서 생각하시는 스프링 개발자라면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 기술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어떻게 토비님께서 기술 공부를 하시는지 비법을 알려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은 강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옛날에 써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비법은 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를 일단 보기 전에 이 질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질문을 카피하고요. 요거를 챗GPT-4한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비님이라고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얘가 뭐라고 응대를 하는지. 여러분 이거 챗GPT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다들 한 번씩 써보셨죠? 저는 이게 좋은 것 같다고 해서 유료 결제를 하고 사용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관심이 약간 뜸해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을 할까요? 생각을 막 하는군요. 예. 답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안녕하세요 토비님, 여기 질문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기의 정체를 먼저 밝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픈AI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직접적인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지 않지만 이것도 좀 폰트를 키울게요. 전문적인 교육자나 개발자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향상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4가지를 제안을 했네요. 그래서 질문이 크게 2가지였죠.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거랑 그 다음에 스프링 개발자가 꼭 알아야 될 필수 기술이 뭔가 요건데, 지금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좀 더 크게 할까요? 끊임없는 학습, 그 다음에 2번째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기, 그 다음에 깊은 이해,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 야, 이거는 제가 요즘에 그 인프코원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성장하는 개발자가 주제가 인프코는 그 성장 이게 키워드더라고요. 그거를 주제로 해가지고 뭔가 설명하라고 그래서 개발자의 성장과 관련된 그 글이나 영상을 좀 찾아봤거든요. 거기 나오는 얘기랑 똑같아요. 일단은 학습 열심히 해라. 이거. 그 다음에 실전 프로젝트나 아니면 하다못해 토익 프로젝트라도 만들어서 실제 사용을 해봐라. 내가 학습한 거를 공부를 해봐라.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더 깊이 있게 원리와 그 내부의 동작 방식과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어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좀 학습해봐라.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커뮤니티와 같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공개적인,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오픈된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활동을 해라. 이제 이런 내용들. 이게 그냥 거의 모범 답안인 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타나니까 일정한 학습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걸 확장하고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학습,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 끊임없는 학습 이거가 나오면 우리 그 조졸 누님, 성함이 뭐였죠? 별명만 기억을 해가지고. 네, 그 향로님, 네, 그분의 그 유명한 유튜브 영상 있죠. 한 130만 이상 조회수를 지금 자랑하는 2호라는 데서 한 그 영상에 그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 보면 개인 시간에도 쉬지 않고 공부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런 훌륭한 개발자가 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이제 압박을 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실 얘기예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야 되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근데 얘도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끊임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 요만큼 학습했으니까
이제 백엔드 개발자로서는 일단 할 만큼 했고, 요거 이제 우려먹어야지. 뭐 10년, 20년은 힘들어도 한 2, 3년은 우려먹고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끊임없이 학습을 하랍니다. 예, 새로운 기술이 계속 나오니까. 모 회사의 CTO님이 전에 페북에 올리신 글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약간의 의심도 하긴 했지만,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뭐냐면, 1년 반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존 기술 지식의 한 50% 정도는 쓸모가 없어진다. 그쵸? 그게 한 1년 반, 18개월 정도 주기로 50% 정도의 기존 지식은 이게 더 이상 이제 직접 활용하기 힘든 업그레이드 됐거나 다른 기술 교체가 됐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추정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무슨 연구 결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분 얘기도 끊임없이 공부해라. 예전에 뭐 좀 이름 날리고 잘 나가던 개발자였지만 너가 뭐 18개월 넘어서 2년, 3년, 4년 만약에 더 이상 학습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분명히 제한이 걸릴 거라 이거죠. 그렇죠? 많은 경력, 경험이 분명히 도움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그게 쌓이면 더 향상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식이 없으면 일단은 막히게 되죠. 당장에 최근에 챗 GPT 같은 거를 혹은 관련 기술을 학습해 보신 분들은 어쨌건 이게 한 6개월 이내에 대부분 접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 1년 동안 이런 거에 관심을 끊었어요. 그럼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하는데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최신 코파일럿은 어떤 식으로 AI가 우리 개발을 도와주는가,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는 학습이 필요하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네, 뭐 그렇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실전 적용이죠. 우리가 이제 지식으로 공부한 것들은 응용하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매뉴얼을 다 읽고 책을 보고 혹은 심지어 강의를 듣고 이렇게 라이브 코딩하는 강의를 듣고 공부할 때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느낌이 막 온단 말이죠. 하지만 내가 코드를 내 손으로 작성하기 시작하면 첫 줄부터 갑자기 막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됐더라. 그 다음에 이제 책에서 공부했던 어떤 그 예와 그 기술적인 설명만 가지고는 실전의 문제를 푸는데 필요로 하는 좀 더 그런 학습에서는 바로 익힐 수 없는 그런 훈련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노하우가 필요해요. 당장 코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계를 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기술을 또 적용을 해보면 이게 보통 새로운 기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이게 신기술이고 사람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거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전에 적용을 하다 보면 뭐 그 상황, 그 개발 프로젝트나 그 서비스에서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겠지만 단점들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회사에서는 기가 막히게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도움이 되는데 또 우리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혹은 요런 단점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것이 있구나. 이런 것들은 책이나 강의에서 잘 알려주지 않아요. 아주 지나가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보통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잘 언급해주는 그런 좋은 강의가 있으면 좋겠지만 좋은 점 설명하기도 바쁜데 누가 혹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시거나 이런 환경이라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설명해 주겠어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할 때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게 좋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피해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합니다. 어쨌건 손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는 코드와 환경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연습하는 거, 이 과정이 없다면 단지 그냥 끊임없는 학습만 가지고는 별로 쓸데가 없는 그냥 지식만 채우는 게 되겠죠. 네.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챗 GPT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깊은 이해, 사용 방법을 알고,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 처음 배우면 튜토리얼 보고 공부하고, 매뉴얼은 이럴 때는 이렇게 쓰세요. 요 메소드는 요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라미터는 이렇게 넣으세요. 뭐 그런 거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깊이 있게 다뤄주지 않아요. 개발한 사람이 굳이 그런 것까지 알려주기에 사용법 설명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도 막 매뉴얼이 몇백 페이지씩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느 단계가 되면. 물론 처음에는 사용법 잘 익혀서 일단 현실에 적용을 해보고 이게 이런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거를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만족감을 얻고 약간 희열도 좀 느끼고 그래야지만 더 깊이 이걸 파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보통 그렇게 기술을 적용해서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문이 들기 시작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걸 설계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가이드에는 그런 설명이 별로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잘 검색을 해보면 그런 걸 설명해 준 좋은 영상이나 아니면 문서를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은 내가 뭔가를 좀 약간 탐구하고 파헤쳐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른 기술을 만든 사람의 그 생각의 흐름을 내가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런 접근 방법을 생각해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게 깊이 있게 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단지 이제 기술을 더 많이 이해해가지고 이 기술은 내부적으로 이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야 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들을 발전시켜왔고 그것들을 설계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통찰력 같은 걸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건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얘기했고, 그다음 네 번째 이제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그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 중에 그 김창준님이 쓰신 그 함께 자라기 뭐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야생학습 뭐 요 얘기가 많이 요즘에는 은근히 이제 요 단어를 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야생학습에 대해서 뭐 다들 그냥 자기만의 정의를 가지고 이걸 갖다 쓰시는데 야생학습을 김창준님이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에 제일 첫 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야생학습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에 참여한다라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 종류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좀 거창하게 간다면 유명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 거죠. 직접 개발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기여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코드를 기여하지 않지만 버그로 리포팅을 한다거나 혹은 그런 좋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에 자기 시간을 쓰는 거 이것도 오픈소스에 참여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이죠. 홍보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거 말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제 한국에서는 그런 거에 대응이 되는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이트가 아니 그냥 제가 이제 많이 들어가는 유쾌한 스프링방이라던가 무슨 그런 이제 오픈 채팅방 혹은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 페이스북 그룹 이런 데 들어가서 다른 분들한테 질문을 하기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내 나름의 생각과 답변을 주기도 하고 이런 걸 활동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터디 참여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개발자 모임에 가서 사람들과 자기 경험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다 포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개발자들로부터 배우고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한 가지 저도 이제 커뮤니티를 여러 만들었고 한국 스프링 사용자 모임 KSUG는 제가 만든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주도해서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초기에 활동할 때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아서 여러 가지 그때는 거의 매달 한 번씩 공개 세미나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 다양한 텍스트로 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서로 공유하고 질문 답변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게 있죠. 그렇게 공개적인 커뮤니티들이 잘 돌아가고 활성화되면 좋긴 한데 생각보다 이런 커뮤니티들이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보통 그런 커뮤니티는 초보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내가 이 기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터넷에 검색하게 되고 검색해보면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조인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교류도 하고 함께 학습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성장하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좋은 회사로 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N사나 K사 요즘에 이렇게 약자로 이야기하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근데 그런데 딱 들어가면 뭐가 달라지냐면 이분들이 갑자기 커뮤니티에서 사라져요.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데 계시지만
커뮤니티 활동을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그런 온라인에서는.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런 큰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그 내부의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들이 또 되게 활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끼리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지식도 공유하고, 함께 스터디도 하고, 내부에서 세미나도 하고, 뭐 대외적인 뭐 행사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기존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내가 얻으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을 충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굳이 내가 모르는 또 새로운 분들이 계속 와가지고 스프링 공부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 이런 질문에 되게 장황하게 답변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안착하게 되면 외부 커뮤니티 활동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그 격차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만 여전히 그런 것과 상관없이 대외적인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도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같은 개발팀원들과 혹은 사내에 계신 분들하고 뭐라도 이렇게 기술적인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누고 그 소통을 많이 하다 보면 굳이 내가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어쨌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공개적인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는 필요하고, 이게 여러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학습하고 향상하는지에 대한 4가지 대표적인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이번에 인프콘에서 비슷하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물론 이제 이 얘기를 그대로 하진 않겠지만 결국 이 4가지가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에 더 넣을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본다? 뭐 그거는 사실 기술과 실력을 향상하는 거하고는 간접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저거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흥미로운데, 스프링 개발자라면 알아야 할 필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필수 기술. 이 스프링이라는 게 사실 단일 기술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로깅 프레임워크 아니면 혹은 뭐 영속성 관리하는 무슨 프레임워크 뭐 이런 기술이라면 얘가 집중하는 하나의 기술이 있어요, 다들. 근데 스프링과 같은 그 프레임워크는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고 불려서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의 그 부분을 기술을 제공하는 모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기술에다가 다른 서드파티 기술, 다른 오픈소스 기술을 결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스프링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자기 경험이 나는 스프링을 웹 개발에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데 집중을 했으니까 스프링은 웹 프레임워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또 뭐 다른 쪽에 집중해서 만약에 개발을 했다면 다른 기술 이름으로, 기술명으로 스프링을 설명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건 그래서 나는 스프링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JPA나 이런 영속성 관리하는 기술과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트랜잭션 그게 동작하는 원리인 AOP 이거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게 필수 기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두지 않고 개발하신 분은 웹 기술이 중요해. 아니면 뭐 난 더 내려가서 그 로우 레벨의 코어 부분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건 챗GPT가 답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개발자가 알아야 할 필수 기술. 첫 번째는 자바와 OOP. 와, 이거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스프링 개발자라면 그 근간이 되는 자바 언어 혹은 JVM 그리고 객체 지향 이거를 잘 알아야 한다. 이거는 실제로 스프링을 처음 만든 그 로드 존슨이라는 스프링의 창시자가 자기 책에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스프링보다는 자바가 더 중요하고 자바보다는 객체 지향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더 중요하다는 거는 그것에 대한 그 기반 지식을 충분히 잘 갖추고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거 객체 지향을 잘 알아야 자바 언어와 자바의 다양한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걸 잘 알아야 자바 쪽에 기술을 잘 알아야 그거를 더 잘 사용하도록 만든 스프링을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중요하고 자바에 대한 기본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자바 말고 코틀린과 OOP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있어요. 코틀린도 기본적으로 자바 라이브러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자바의 의존적인 언어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스탠드얼론 빌드하는 것도 이제 계속 구축을 하고 있지만 JVM이 어쨌건 기반이죠. 그래서 자바를 모르고 코틀린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프링 이런 쪽 강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코틀린으로 만든 코드가 이거의 자바 코드로 어떻게 변환이 되는가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잘 사용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에 대한 기본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핵심 개념. 네, 스프링의 핵심 개념이 뭘까요? 핵심 개념, 원리 이런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스프링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IOC 컨테이너죠. 혹은 이제 DI 컨테이너라고도 얘기하죠. 디펜던시 인젝션 컨테이너.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기반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 이거 카맹님 감사합니다. 예. 후원해 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무튼 그걸 이해하지 않고 나머지 스프링 기술을 공부한다?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왜 스프링이라는 게 이렇게 탄생하게 됐는가 그런 배경까지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AOP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엔 살짝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AOP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객체 지향은 디자인 패턴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왜냐면 2000년대 중반 정도에 굉장히 뜨겁게 아주 화제였던 이 에스펙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요즘에는 사실은 그 선두주자였던 에스펙-J 프로젝트도 그냥 개발이 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고 AOP 얘기를 사실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래도 AOP를 이해하면 스프링에 적용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물론 이제 스프링 방식의 AOP를 알아야 되겠지만 도움이 되는 게 있죠. 이제 제 책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우리 백혜선님도 그 얘기 자주 꺼냈는데 스프링 트라이앵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중앙에 포조가 있고 이건 이제 평범한 자바 오브젝트, 어떤 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오브젝트가 있고 이걸 둘러싼 삼각형이 있는데 하나가 디펜던시 인젝션이고 하나가 AOP고 다른 하나는 이제 PSA라고 예전에 많이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 P자를 잘 붙이지 않아요. 그냥 서비스 앱스트랙션, 서비스 추상화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가 이제 스프링의 근간을 이루는 이제 세 가지 개발 원리다.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많이 합니다. 요거를 이제 그냥 이런 개념으로 아는 것보다는 실제 코드를 만들어 보고 스프링 위에다가 어떤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올리는 거는 어떻게도 올라가요. 실제로 스프링에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하게 뭔가 다르게 개발해야 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프링의 이런 원리 핵심 개념, 핵심 원리에 맞춰서 작성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걸 이해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건 이거를 공부하는 게 이제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밌네요. 스프링 부트를 공부하세요. 얘가 뭘 학습했길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갑자기 딱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건 요즘에는 저도 이제 잘 인정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스프링 부트가 스프링 개발자라면 이제 필수로 학습해야 되는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프링 이용해서 다른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라는 기술이나 언어와 상관없이 그런 것보다 어쩌면 더 빠르고 더 다양한 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거 스프링 부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는 거 여기 필수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한 3, 4년 전이었으면 제가 약간 갸우뚱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스프링 부트 없이 이제 스프링을 한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네 번째는 뭐죠? 스프링 데이터 JPA.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영속성 관리, 그러니까 데이터를 RDB에 저장하는 이런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했을 때 선택지 중에 하나가 JPA라는 그 자바 표준이죠. 물론 제일 많이 쓰겠죠. 그 중에서도 스프링 데이터 JPA라는 더 추상화되고 더 간결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필수일까? DB를 안 쓰고 개발하는 일을 하겠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리고 RDB를 아예 안 쓰고 나는 NoSQL로만 NoSQL로 하더라도 스프링 데이터까지는 사용할 수 있죠.
스프링 데이터 JPA는 RDB를 사용할 때만 필요한 거니까 어쨌건 이걸 익히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이걸 필수 기술에 넣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긴 한데 이것도 예전에는 그냥 그 웹의 보안이나 뭐 로그 그러니까 뭐 인증이라던가 권한 체크 뭐 이런 거 용도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그냥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이제는 스프링을 쓴다 그러면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필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스프링 데이터 JPA와 스프링 시큐리티 뭐 부트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스프링 코어 프레임워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술들이니까 익히는 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프링 MVC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네요. 그건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챗GPT의 결론은 마지막으로 재미있게 공부하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정을 느끼세요. 이 모든 것이 학습을 지속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마지막 답변까지 너무 좋네요. 주로 그럼 뭘 제일 많이 쓰나요? 뭐에 대해서 질문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서. 영어로 물어보면 답변이 달라지려나요? 이 챗GPT4 같은 경우는 한글로 질문했을 때에 이거를 해석하고 답변하는 능력이 챗GPT3의 영어로 질문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낫다라는 뭐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질문을 되게 잘하면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이 질문 올려주신 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건 이거고 그래서 챗GPT와 결혼은 이제 저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부끄럽네요. 자, 저는 뭐라고 달았을까요? 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기술적인 질문을 했으면 제가 답변을 딱딱 떨어지게 해드리면 되는데 이런 건 정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기술 공부에는 비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법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이거는 답변하기 편해요. 비법이 뭔가요? 그러면 비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근데 그냥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비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시작하려면 약간 좀 뭐랄까 잘난 척하는 느낌? 그런 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기술 공부에 비법이 없습니다. 각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절박감을 가지고 이 기술을 어떻게 써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열심히 찾는 수밖에요. 당장 해야 하는 일을 해결할 때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코드를 만들어야죠. 다만 이런 방식을 지속하면 생산성은 안 오르고 응용력도 떨어지고 결정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은 어쨌건 지금 이제 처음 학습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이미 4년 차잖아요. 4년 동안 아마 스프링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 분이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지금 뭘 공부하면은 좋을까요? 이 질문은 뭘 공부하면은 내가 일을 하는데 혹은 뭐 내가 앞으로 이제 더 좋은 커리어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한테 항상 먼저 하는 얘기는 어쨌건 지금 어떤 환경에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일을 해내는데 일단 집중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뭘 잘 몰라요. 어느 분야의 기술을 잘 몰라요. 깊이 있는 원리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용 방법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일단은 어떻게든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절박함이 필요합니다. 요걸 개발할 때는 뭘 사용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척척 답과 안내를 해주는 좋은 시니어 개발자분이 계신다면 이제 4년 차니까 뭐 위에 이제 시니어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면 될 텐데 굳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이유는 아마도 그런 분이 없는 그런 환경에 있거나 뭐 그런 시니어분들이 계시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꺼내지 못하는 그런 데서 일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내가 뭔가 기초를 다시 다져야지, 준비를 좀 잘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하는 일에 집중을 잘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어쨌건 이걸 가지고 현재 내 앞에 떨어진 일을 일단 가능한 빠르게, 가능한 완벽하게 해내는 데 집중을 해보세요. 이게 사람이 절박하면 구글 검색과 스택 오버플로우와 뭐 하여튼 검색해서 나오는 뭐 어떠한 것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발자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한 능력이 발휘되거든요. 그렇죠? 왜 이렇게 코드를 넣었더니 돌아가는지 모르겠더라
하지만 내가 어디서 본 거를 갖다 복사해서 넣었더니 일단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마킹만 해놓고 나중에 왜 그런지 한번 연구해 봐야지 해놓고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스프링의 필수 기술을 좀 공부하고 나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일과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당장에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실은 실력이 잘 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스터디에 와서 공부하거나 뭐 강의 영상을 더 많이 본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지식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력 향상은 현장에서 내가 문제를 만났는데 이걸 잘 해결을 못해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저런 생각이 다 들면서 고민이 돼요. 그 고민을 거쳐가는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이거 아니다 싶으면 막 밤을 새가지고 이걸 다시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해본다거나 내가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 이걸 파보는 거죠. 왜 잘 될까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좋은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운이 좋아서 잘 됐던 거고 이대로 방치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면 다시 그거를 또 풀어내는 또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답변을 드린 거는 당장에 이제 떨어진 일들, 내가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 거기에 좀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이게 사람마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지, 또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선호하는 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레퍼런스 문서나 바이블 같은 책을 쭉 1장부터 1장 히스토리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쭉 정독하면서 거기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하거나 뭐 블로깅을 하거나 이렇게 그냥 차근차근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꾸준히 하시는 거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게 그런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은 책이라면 한 2, 3장까지 보고 끝 뭐 이러다가 아니 뭐 그 레퍼런스 문서도 앞에 1, 2장 보고 끝 이러다가 끝나기 되게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되게 자기한테 잘 맞고 나는 항상 일정하게 꾸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면 이 방식이 꼭 좋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토비 스프링 책을 갑자기 어디서 추천을 받고 구매해가지고 딱 읽으려고 봤더니 1740페이지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다 읽는데 뭐 5년 걸렸다, 뭐 3년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래도 읽으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그게 또 잘 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백기선님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보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힐카맥님, 우리 맹 대표님 얘기는 저는 실제 서버를 작성해 보면서 스프링을 쓰는 게 빨리 실력이 늘긴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규모가 충분히 큰 프로젝트인 듯 합니다. 근데 규모가 큰 프로젝트 예제를 일반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서 그걸 해결해 주는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규모가 작으면 아무렇게 만들어도 도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크다라는 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아서 비슷한 레벨의 그 난이도를 가진 게 그냥 단지 양이 많아가지고 뭐 이런 서브 시스템 저런 서브 시스템 이런 게 이제 뭐 서로 연관관계 없이 구성이 돼 있다 이런 건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굉장히 긴밀하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각각 시스템이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뭐 실시간으로 빠르게 응답이 필요한 거고 얘는 뭔가 복잡한 계산이나 로직을 적용하는 거를 정확하게 해내는 게 중요하고 뭐 얘는 뭐 전체를 또 컨트롤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다 그러면 각각의 문제를 접근하고 풀어내는 이런 방법이 다른데 그 스프링과 관련된 책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이제 좋은 발표가 가끔 있긴 하지만 대체로 초보자 아주 쉬운 예제 간단한 프로그램 만드는데 필요한 것부터 일단 설명을 합니다. 그 저자들이 이제 그런 복잡한 케이스를 예를 못 들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책을 쓰면 사실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과 강의는 초보자를 위해서 만듭니다. 왜냐면 그래야지만 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우리 돌고도라님이 단위 테스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답변을 못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생각해놨다가 다음 기회에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쓴 답변을 한번 쭉 읽고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요거는 아마 문서를 보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익숙한 분, 그걸 선호하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상 강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어느 정도 갈리는 것 같아요. 영상 강의 보시는 분은 주로 영상 강의를 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이나 문서로 된 거를 선호하시는 분은 또 그거를 주로 보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 책을 이렇게 흥미롭게 보셨던 분들은 제 영상 강의를 거의 보지 않으세요. 물론 이제 시니어가 되셔가지고 이제 초급 강의 영상을 굳이 내가 볼 필요가 있겠어? 내가 충분히 많이 아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책으로 공부하는 게 익숙한 분들인 거죠. 그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라이브 코딩 뭐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강사가 말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원하는 걸 빠르게 검색해 찾을 수 없는 그런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거를 선호하는 분들이 요즘엔 점점 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 전체적인 비중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대체로 대부분의 기술, 특히 이제 스프링과 같은 인기 있는 기술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라도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일단 보기 편한 거를 먼저 찾으시는 게 일단은 레퍼런스 문서를 정독을 하고 그 다음에 딴 걸 봐야지. 근데 나는 문서 읽기가 싫어. 그러면 그거 시작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론서와 쿡북. 쿡북 책이 참 흥미로운데요. 내가 한 번도 안 써본 그 스프링 안에서도 이제 저도 스프링 전체 기술 중에서 한 번도 안 써본 기술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의 사용법을 그냥 들어가서 레퍼런스 매뉴얼이나 그 자바 독에 있는 문서를 읽으면 얘가 사용법을 잘 설명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실제 동작하는 예제까지도 안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미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을 위해서 이 스프링에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다는 걸 나열만 돼 있지 설명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럴 때는 튜토리얼이나 쿡북, 사실 그걸로 제일 유명한 그 사이트가 있죠. 뭐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벨덩? 네. 벨덩이라는 유명한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을 해가지고 지금 스프링과 혹은 자바와 관련된 검색을 하면 항상 탑을 찍는, 그리고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좋아요. 딱 간결하게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그 사용법을 잘 설명하는 그런, 실제로 간단하지만 어쨌건 실제 동작하는 예제도 간단히 나오고요. 그 사이트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거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자, 그다음 이제 다음으로 벨덩을 모르신다는 말입니까? 자바 개발자이신데 벨덩을 찾아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름이 희한해가지고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랬는데 이거를 하신 분이 그 이름이 어디더라? 루마니아인가? 아무튼 이 동유럽 쪽의 어느 국가에 계신 개발자인데 이분이 뭔가 사이트 이름, 이렇게 도메인 이름을 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안 쓰는 이름을 떠올리다가 자기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에 나오는 무슨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났대요. 그게 벨덩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썼다고 합니다. 훌륭하죠. 벨덩은 실제로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뒤에 필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글을 쓰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영입되기도 하고 기존에 글 쓰시던 분이 이제 또 그만두시기도 하고, 아무튼 그게 되게 잘 돌아가는데 전체적으로 문서 품질이 되게 뛰어난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다른 책과 자료의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 주죠. 저도 그걸 찾아서 새로운 거 볼 때는 거기 나온 문서들을 먼저 찾아봐요. 실제 검색하면 상위에 뜨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제 얘기가 이제 조금 나오네요. 저는 스프링을 처음 공부할 때 볼 책도 없었고 레퍼런스 문서도 한 50페이지밖에 안 되었습니다. 제가 1.0 볼 때 그랬어요. 그래서 튜토리얼 예제를 가지고 계속 분석해 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스프링의 예제 코드가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스프링 MVC, 예전 스타일의 스프링 MVC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동작하는 코드를 만들게 되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튜토리얼 예제를 갖고 하면 예제를 제가 똑같이 처음에 이제 한번 코드 보면서 타이핑 해보고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하니까 이렇게 작성하는구나,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느껴지면 그때는 이제 안 보고 제가 비슷한 예제를 만들어 보죠. 그걸 몇 번 반복을 해봅니다. 많이 할 때는 한 10번씩도 하는 것 같아요. 되게 핵심적인 그런 튜토리얼이라면.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 예제 코드를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다가 보면은 왜 이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까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죠. 호기심이 들게 되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고 또 관련된 주제를 검색해서 다음 문서들을 또 공부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서서히 간단한 예제 등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파생해서 공부해 나가는 거,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썼던 거던데,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면 누가 나한테 딱 맞는 완벽한 교재를 커스텀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나 어쨌건 양으로 승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레퍼런스 물론 문서 당연히 보고 블로그 글, 뭐 이제 블로그 요즘에 이제 검색하면 특정 주제의 글을 많이 올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글들 계속 찾아서 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이슈 트래커 같은 데 주로 올라오지만 예전에는 스프링 개발자들은 포럼, 게시판 같은 데가 있었어요. 그 안에서 개발과 관련된 혹은 질문 답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이트는 없어졌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포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올라오는 질문과 답변들, 이거 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게, 거기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잘 보면 제가 결국 언젠가 하게 될 질문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던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다 들어와서 질문하다 보면 결국에는 뻔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다 궁금해지는, 누구나 다 의문을 갖게 되는 그런 얘기들이 질문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훌륭한 답변이 많이 달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오픈소스니까, 이 오픈소스 생각하면은 소스 코드부터 먼저 드립다 팔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오픈소스는 소스 코드를 바로 접근하면 여러분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너무 방대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설계된 것인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자료도 없고요. 소스 코드와 씨름하면 그다지 많은 것을 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테스트 코드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잘 보면은 이게 어떻게 설계되고 만들어졌는가, 이걸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래서 테스트를 덤비는데, 스프링 프레임워크는 그 단위 테스트만 10,000개가 넘어요. 여러분. 그 10,000개는 물론 단위 테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의 예제 코드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능을 쓰는 그런 코드는 나오지도 않아요. 실제 만들어진 클래스나 작은 단위의 어떤 기능 모듈, 이런 기준으로 테스트가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 보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대신 뭐를 보면 좋냐 하면, 내가 이제 사용하는 기술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인가 누군가의 제안이거나 아니면 뭐 질문이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요청이거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개발되어졌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그 히스토리를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오픈소스의 그 이슈 트래커 있죠. 뭐 지라 같은 거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GitHub 같은 데 이슈 트래커를 많이 사용하죠. 거기서 내가 궁금한 기술을 한번 검색해 보면 이 기술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찾을 수 있는데, 흥미로운 거는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런 동작하는 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누군가 올리면 스프링 개발팀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되게 진지한 얘기들을 해요. 이거는 이런 면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고, 아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들 자기들끼리 혹은 그 이슈를 리포트한 사람이죠. 처음 작성한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남아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래, 우리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이번 버전에 이 기능을 이런 식으로 넣었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그걸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떤 이야기를 거쳐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졌는가. 이게 그냥 레퍼런스 문서나 아니면 자바독에 나오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그 기술을 이해하는데 혹은 구현 방법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다들 나가셨나? 채팅창이 조용하다 보니 아직도 뷰어들이 있으시네요. 오케이, 그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이슈 트래커도 읽고요. 하여튼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정보를 접하려고 하면 정말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 보지, 볼 게 없어서 못 본다, 뭐 이런 기술은 요즘에 거의 없죠. 특히 스프링은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원리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발견해 두면, 여기서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요거는 내가 그냥 재밌네, 그래 나중에 또 뭐 혹시 생각나면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이건 내가 꼭 기억해야 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요거 내가 다른 데 가서 내가 한번 얘기를 할 때 써먹어야지. 방송에서 한다거나 발표할 때 요 얘기 내가 갖다 해야 되겠다. 그런 거를 체크해 둡니다. 그래서 체크해서 제가 이제 그런 이건 잊지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로 정리하는 저는 이제 구글 독스를 주로 사용하는데 문서들이 있어요. 주제별로. 거기다가 이걸 적어요. 소스는 뭐고 여기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고 나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걸 해서 딱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잊어먹는 거예요. 뭐 시간 지나면 이제 잊혀지죠.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그걸 한 번씩 훑어봐요. 그러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 그러면 이제 이런 정도 주제는 가벼우니까 SNS에나 올려볼까? 그냥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릴 수도 있고요.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강의 제안이나 뭐 발표 같은 것들 요청을 받으면 내가 그때 되게 인상 깊어서 내가 적어놨던 이 이야기를 한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크게 펼쳐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잡아서 좀 더 깊이 있게 파보자 이런 것들을 또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네. 물론 어떤 경우에 너무 쓸데없이 깊이 있게 막 판다고 JVM 컴파일러까지 여러분이 다 파보시고 막 CPU까지 내려가시고 뭐 이제 그러면 조금 이게 뭐라고 합니까? 오타쿠 같은 그런 적이 돼버릴 수 있고 실전에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레벨에서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 이상의 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거에 대한 원리나 이런 주제들이 있으면 이거를 이제 기억을 잘 해놨다가 좀 대답을 해줄 만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우리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맹 대표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백기선님, 뭐 김영환님, 뭐 조용호님 뭐 이런 분들 만나면 얘기를 한번 꺼내봐요. 얘기를 하면 그분들도 그런 것과 관련된 생각을 하거나 경험을 했던 게 있으면 막 신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막 되게 흥분해서 내가 이런 걸 다 알려줄 수 있다니 막 이래가지고 막 설명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또 다른 분한테 가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를. 그럼 그분은 또 자기만의 또 시각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쌓여지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한 거,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주고 이걸 잘 모아가지고 그거를 제 나름의 어떤 지식으로 하나 다 정립을 해두는 거죠. 그런 것들은 나중에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썰을 풀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많이 접하고 꽂히는 거를 찾아내는 그거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예. 물론 나는 되게 흥미가 있고 와 이거 너무 재밌겠는데 같이 연구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오픈 채팅방이나 커뮤니티에 이제 그런 걸 올리면 대체로 반응이 썰렁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나 관심을 가지는 거에 흥미가 없어요. 네,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 나 혼자 그냥 한번 파보지 뭐 이러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괜찮아요. 네, 그 재미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추천하는 거 스프링은 그 API 문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바독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나 메소드 위에 이제 혹은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는 설명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것만 모으면은 한 5,000페이지짜리 책 한 권 나올 거라고 저는 계산이 되거든요. 인터페이스, 간단한 메소드 하나 붙어 있는 인터페이스인데 그 위에 설명이 한 100줄 정도 붙어 있어요. 이걸 그냥 책으로 내지 뭐 싶은 뭐 그런 정도의 주제인데 이걸 설계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했는가에 대해서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자기 생각을 많이 정리해 놓습니다. 이게 다른 프로젝트랑 되게 비교가 돼요. 이 스프링이 가진 되게 특히 코어 프레임워크가 가진 고유한 문화거든요. 고유한 문화라고 해도 되나? 아무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JPA 구현체로 제일 유명한 하이버네이트 이런 데 클래스 딱 열어보면 되게 중요한 핵심적인 클래스인데 설명 그냥 한 줄. 이거는 뭐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끝. 뭐 더 설명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이버네이트는 레퍼런스 문서나 유저 가이드가 되게 잘 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코드와 직접 연결되어진 이 코드를 작성하고 설계한 사람의 생각을 알고 싶다. 이런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구현했지? 그냥 코드를 보고서 내가 뒤집다 파보는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스프링은 정말 많이 어떤 거는 클래스의 소스 코드, 그러니까 동작하는 코드보다 위에 그 커멘트 달아놓은 게 훨씬 더 양이 많은 게 되게 많아요. 특히 핵심적인 인터페이스, API, SPI 이런 거나 아니면 키가 되는 어떤 클래스들 이런 거 보면 이거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등등등등 이렇게 레퍼런스 매뉴얼로 다 옮겼어도 됐겠다 싶은 내용들이 그 안에 되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기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애노테이션, 앳빈 이런 거 사용한다? 그러면 그
애노테이션에 소스 코드를 열어서 이거 뭐 그 인텔리제 같은 데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소스 코드 다 열어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자바독을 읽는 거죠. 아니 뭐 소스 코드 안 열어도 되죠. F1 키 누르면은 그 자바독에 나온 그 커멘트를 딱 띄워주죠. 읽어보세요. 그거를 쓱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넘어가시고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지? 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쭉 따라서 읽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클래스, 구현 클래스 아니면 여기서 참조하고 있는 다른 어떤 뭐 인터페이스 이런 게 있으면 따라서 몇 단계만 한번 들어가서 쭉 읽어보면 이 전체를 설계한 그 스프링 개발자들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흡수할 수가 있어요. 스프링은 그런 면에서 소스 코드가 되게 좋은 교재예요. 이걸 자주 읽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바 언어 자체도 마찬가지, 자바독도 마찬가지. 자바에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빅 인티저를 사용한다, 빅 데시마를 사용한다. 커멘트를 읽으세요. 리스트를 사용한다, 리스트 셋, 맵 뭐가 다르지?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지? 자바독을 읽으세요. 되게 자바에서도 그런 핵심적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들은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한번 따라서 그걸 읽어보는, 그러니까 뭐 내가 코딩을 한 50분 했으면 한 5분 정도는 커피 마시고 한 5분 정도는 그런 거 아무거나 내가 지금 쓰던 클래스에서 뭔가 하나를 열어가지고 읽어보세요. 가능하면 이제 구형 클래스보다 더 추상적인 쪽으로 올라가면 그런 커멘트들이 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사에 보면 결국에 스프링 소스 코드를 분석하면서 그 안에 담긴 개발자들의 생각과 설계 방식을 살펴보고 이걸 어떻게 내가 만드는 코드에 응용해 볼까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나도 스프링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 스프링은 이 스프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개발자들이 자기들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시연을 해주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훌륭한 교재예요. 그 소스 코드 자체가 너무너무 설계가 잘 되어 있고 디펜던시 인젝션, 각종 객체 지향 설계 원칙, 디자인 패턴들이 너무 잘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하시면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위에 장황하게 양으로 승부해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가 이제 갑자기 얘기를 획 돌리죠. 수십만 라인의 스프링 코드를 살펴보는 거 이거 시간 대비 효과가 적습니다. 예. 소스 코드 공부는 여러분 함부로 절대로 덤벼서는 안 됩니다. 분석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스프링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기술의 주제, 바이블 또는 원리를 잘 설명했다는 책을 구해서 정독해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스프링은 로드 존슨이 쓴 J2E 시리즈, J2E 디자인 앤 디벨롭먼트라는 책이 있고 이게 이제 스프링의 기원이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의 예제로 만들었던 코드가 결국 나중에 초기 스프링 코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J2E Development Without EJB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좀 더 스프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왜 EJB가 아닌 스프링이어야 하는가를 굉장히 잘 설명한 책인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권의 책은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읽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되게 옛날 자바 엔터프라이즈 기술을 가지고 설명해서 조금 안 와닿으실 수는 있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읽어야 될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방송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흥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서 나가셨나? 자, 그리고 프로스프링 1판이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진짜 이것도 읽으면서 스프링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구나, 이 원리를 깨닫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그 롭 페럽이라고 스프링의 코어 개발자로 되게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여기 떠나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분이 쓰신 책인데 굉장히 크게 히트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2판은 별로 안 좋아요. 2판, 3판은 저자도 바뀌었고 1판의 감동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서 저는 별로 추천 안 드리는데, 1판은 또 옛날 얘기라, 옛날 XML로 스프링 개발하던 시절 책이라 지금은 사실 권장을 드릴 수 없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뭔가 이 책은 정말 좋아, 이거는 스프링 개발자는 꼭 읽어야 될 책이야, 사람들이 많이 인정하는 책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꼭 하나는 읽어보세요. 하나, 두 개 정도는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공식 레퍼런스 문서 요거 한번 정독하시고요. 정독하다 보면 이거는 뭐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정도만 머리에 살짝 남겨두시면 다음에 다시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 스프링에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나중에 생각이 들면 곤란하니까 스프링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중에서 요거는 내가 꼭 기억해서 나중에 개발할 때 써먹어야지, 그럴 내용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에다 정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 사이에 이제 질문,
스프링은 지금도 토비님의 토비 스프링 3.1 읽으면 되네요. 이거는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실 원서도 요즘에 스프링 책은 거의 좋은 책이 안 나와요. 예, 부트 사용법 간단한 튜토리얼 책들만 나오고 예전 같은 명저들은 사실 요즘에 거의 안 쓰여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아쉽긴 합니다. 오래된 책인데 요즘 읽어도 상관없을까요? 상관 있습니다. 왜냐면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잘 모르는 옛날 J2E 요즘은 J2E라고도 안 하죠. J2E 시절에 20년 전의 자바 기술을 가지고 설명하니까 저는 이렇게 읽으시라고 굳이 권장드리고 싶지 않아요. 네. 토비의 스프링은 그냥 읽지 마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다음 달까지 그 토비의 스프링 6.0이라는 강의를 올릴 건데 이 토비 스프링 3.1 책에 있는 그 설명하는 내용을 6.0 스타일로 최신 스타일로 조금 더 제가 그 쌓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책이 있으시면 심심하면 읽으시고요. 책이 없는데 뭐 굳이 뭐 구매를 지금 하셔가지고 이걸 도파해야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온라인 강의를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프링 자체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어서요. 네. 네. 자, 어떻게 탄탄하게 다지는지 이제 계속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에 챗 GPT가 했던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인간 챗 GPT 이제 제가 설명하는 내용인데 진짜 비슷해요. 그냥 코드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얘기가 나오죠. 네, 코드 실습을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제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쁜 코드 하나만 계속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마시고 일단 연습용 코드 만들면 지우고 또 만들고 지우고 또 만들고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실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보통 이제 실무 프로젝트로 가면 스프링의 기술 중에서 어떤 걸 쓰겠다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사용하겠다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받게 돼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NoSQL 쪽 기술을 스프링과 접목해서 쓰고 싶은데 우리는 RDB만 쓸 거야. JPA만 사용해. JPA도 뭐 이런 스타일로만 사용해.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서는 어쨌건 뭐 개발자마다 중구난방으로 기술을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스프링 프로젝트 한 10개 돌렸는데 뭐 매번 비슷하게만 하고 특히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다면 한 번도 안 써본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안 쓰게 돼요. 그냥 익숙한 걸 먼저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보세요. 아주 거창하지는 않아도 뭔가 동작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던 이 기술을 한번 써볼까? 이러고서 이제 접근해 보는 거죠. 예. 나만의 참조 구현을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코드를 작성할 때는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동작하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사용법 같은 거는 뭐 벨덩이라던가 레퍼런스 문서를 참고하시고 일단 기초적인 거 헬로 월드부터 찍고 나서 그 다음에 기능을 차차 넣어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막힙니다. 아니면 뭐 코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생각지 못했던 방식으로 코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풀리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스스로한테 과제를 줘서 계속 도전해 보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이에 또 질문이 토비 스프링 6 무조건 수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도 나름이겠지만 토비님께서 계신 호주에서는 자바 스프링 부트 JPA가 잘 나가는 편인가요?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찾아본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호주의 그 제일 유명한 이제 구인 사이트에 가서 거기에 이제 그 구인 공고에 올라온 기술명을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자바가 여기도 압도적입니다. 뭐 2등이 아마 파이썬하고 자바스크립트, 닷넷 요게 뭐 2, 3, 4위 정도 되는데 한 70%, 50%이 정도 수준이고 여전히 자바 개발자가 제일 많고 자바 개발자를 찾는 공고 중에 한 7, 80%는 스프링이 같이 꼭 나옵니다. JPA도 당연히 많이 나와요. RDB를 많이 사용하니까 뭐 그런 면으로 본다 그러면 잘 나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분들은 자바는 한국에서만 많이 쓰고 해외 나가면 뭐 다른 거 많이 쓰지, 뭐 노드 이런 거 많이 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술이 많이 쓰이는지 보려면 물론 이제 구글 트렌드로 검색 트렌드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건 이제 온라인에서 누가 얘기를 많이 하냐 그걸 보는 거고
잡 사이트를 가서 제일 유명한 뭐 그 기술 IT 개발자를 찾는 잡 사이트 있어요. 뭐 다이스닷컴이나 뭐 몬스터나 이런데 그런 데 가서 기술명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많이 찾는가 이걸 보시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술이 어떤 게 많이 쓰이는가. 여러분이 물론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이런 데서 뭘 쓰는데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일하는 개발자가 뭐 전체 개발자의 뭐 1%도 안 되겠죠. 네. 오히려 거기서도 이제 SI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영역들 혹은 다양한 솔루션 개발 업체들, 서비스 업체들이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가 구인 사이트 가서 검색해 보시면 합니다. 네. 저는 이제 그걸로 알아보시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한 3개월 전쯤에 한번 심심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도 자바가 제일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C샵, 뭐 이런 정도 순이고, 호주도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한국은 자바가 압도적이라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자바 밑에는 많이 좀 내려가는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타트업 다르고, 또 기업 내부 시스템 개발하는 거 다르고, 하여튼 좀 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여전히 한국은 자바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워홀 가서 레주메 다 돌려볼까 싶네요. 네, 도전해보세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건 책이나 문서에 나오는 어떤 설명을 보면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학습 테스트를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스프링에서 컨테이너에서 뭐 B는 싱글톤으로 만들어집니다. 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읽었어요. 혹은 강의에서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래, 이게 맞는 얘기겠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제가 되게 권장하는 공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그래? 이게 맞는 말일까? 저 사람 혹시 틀린 얘기한 거 아닐까? 그 의문을 가지고 제가 코드를 만들어 봐요. 근데 이런 거를 확인하는 코드는 테스트 코드로 만들면 되게 좋습니다. 테스트 코드로 만들어 두면 이게 계속 쌓여 있으면 나중에 이제 내가 어떤 기능을 돌리는 코드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나만의 코드 자원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테스트 코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죠. 이번 버전에서는 잘 성공했는데 다음 버전 됐더니 뭐 이상한 것 같으네.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 이런 걸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되죠. 어쨌건 코드를 만들어서 그 설명을 구현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설명이 되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그 설명을 쓴 사람들은 내가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썼지만 여러분이 읽을 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로 된 문서를 읽을 때는 여러분이 약간 헷갈리실 경우가 있거든요. 영어도 되게 아주 명확하게 쓰여진 문서도 있지만 희한하게 문장을 꽈놓고 좀 어려운 단어를 쓰고 이제 이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 아니면 요게 맞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테스트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설명이 맞는가 이거를 한번 검증해 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99%는 내가 이해한 대로 동작을 할 겁니다. 근데 간혹 내가 착각을 했다거나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되게 유명한 저자의 책이거나 강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공식 문서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설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컨퍼런스 발표에 나온 내용인데 그걸 그대로 따라 해봤더니 뭔가 설명과 다르게 동작한다거나 테스트 코드를 만들 때 실패한다거나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 여러분 살짝 흥분하셔야 됩니다. 이제 파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얘가 틀렸을까? 아니면 내가 테스트 코드를 잘못 만든 걸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막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저 유명한 강사의 강의가 틀린 거다. 설명이 잘못됐다. 이제 참조할 만한 자료도 많이 찾아두고, 그리고 이제 SNS 같은 데서 아주 살며시 그걸 이제 까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통 누군가 까는 얘기는 주변 사람들이 꼭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제 친한 제 커뮤니티 같이 하고 이랬던 후배들이 동생들이 있는데 맨날 와가지고 형 오늘은 저기서 누가 형 깠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이제 찾아보게 되죠. 궁금하니까. 해보면 이제 네, 뭐 토비가 이런 저런 설명을 했는데 이건 틀린 것 같다. 이제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뭐 흥분해가지고 뭐 싸울 수는 없으니까 되게 점잖고 침착한 척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럼 이제 그 결판이 어떻게 나느냐? 이게 뭐 개발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라면 결론이 안 나고 서로 그냥 딴 얘기하다가 끝나거나 좀 감정 상하면 되게 이렇게 서로 인신공격하다 끝날 수 있겠지만 기술적인 건 코드를 만들어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해서 서로 검증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설명하신 것과 다르게 동작합니다. 예제 코드는 GitHub에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맞으면 상대방이 꼼짝을 못 합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군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짜릿하죠. 예. 근데 그런 게 되게 은근히 자신감을 올려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버그를 발견했어요. 이거는 이상한데? 그래서 버그 리포트를 딱 했어요. 이제 스프링 개발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네가 지적한 버그 이거 맞는 것 같다. 혹은 제가 이제 버그를 고치는 코드까지 만들어서 이제 PR을 올렸어요. 이거 PR 고맙다. 물론 이제 네 코드는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좀 쓰레기 같아서 직접 내가 머지는 못하겠고 이거를 반영해가지고 내가 코드 다시 작성할게. 보통 그렇게 답변을 달아줍니다. 나쁜 얘기는 빼고. 예.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굉장한 자신감이 붙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거에만 재미 들려가지고 남들이 한 틀린 얘기만 찾아보자 이러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유명한 책이나 강의에 보면 틀린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예. 저는 그런 게 눈에 되게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그래서 남들이 쓴 책이나 강의를 보는 게 약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번역서 같은 경우는 오탈자도 있고 뭐 원서도 이제 오자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근데 막 예제 코드 잘못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 흔해요. 예. 근데 뭐 그런 거 배워가지고 이거 틀렸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에 이제 너무 재미 붙으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발견한 게 있으면 그리고 맞는 것 같다 검증이 됐으면 예, 조용히 제안을 해주세요. 출판사한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정오표 이런 데 내고 이제 등록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찾아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유겐 헬러는 예, 절대로 PR 올린 거 직접 머지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진짜 스프링 코어 프레임워크에 올라간 코드 중에서 직접 머지는 건 물론 이제 간단한 코드긴 하지만 백기사님 코드가 되게 유명하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의 시절에 이제 올린 건데 그게 스프링 코어에 이제 머지가 되면서 백기사님이 머지한 그 코드가 하나 있죠. 예. 이름도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 뭐 그냥 제 얘기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이제 요즘에는 뭐 제가 어떤 유명한 분 뭐 찾아가 그분 그 책이나 강의나 뭐 블로그 글 쓴 거나 이런 거 갖고도 가서 시비 걸면 사람들이 쪼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잘 못합니다. 예, 그냥 넘어가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예, 아직 그분이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된 얘기, 실수로 잘못된 지적을 하는 거지만 진지하게 기술적인 이야기를 갖고 시비를 걸면 또 그 저자나 강사나 이런 분들이 진지하게 더 답변을 해줍니다. 예, 그렇죠? 설명을 또 되게 깊이 있게 해주려고 해요. 사실 그런 거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예, 틀렸더라도. 예. 근데 뭐 너무 막 성의 없이 이렇게 쓰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어쨌건 어디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요거죠. 의문을 가지고 학습하라. 의문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주제를 앞으로 계속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나를 이렇게 줄기를 하나 잡고서 계속 기회가 되면 그 주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와 관련된 글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것들을 계속 쌓아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한 10년 정도 동안 계속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발전시켜온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한 번에 내가 이거를 도파해서 마스터해야지 뭐 이러면 잘 안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 계속 그거를 찾아봐야지 라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런 흐름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는 요즘 추세나 유행을 따라가시고요.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남들 잘 안 하지만 이거 확 꽂히는데 그래가지고 뭔가를 파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런 거 한번 해보셔야죠. 근데 가능하면 인기 있는 남들 많이 쓰는 기술을 일단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가 주세요. 왜냐면 여러분 혼자 1인 개발자로서 나 혼자 만들어가지고 남들은 사용자로만 이렇게 쓰실 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가능하면 많이 쓰는 기술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안 기술들을 찾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호기심으로 다른 기술 선택하고 파기 시작하면 실무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나 그걸 실무에 적용해 놓고 만약에 퇴사를 하게 되면 진짜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갖은 욕을 먹을 거예요.
쟤는 뭐 해놓고 나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이런 기술을 왜 여기다 이렇게 깔아놨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거죠. 자기가 끝까지 남아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코드라면 여러분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특히 팀으로 일한다면 다른 이후에 들어오시고 팀에 참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쓰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발전하고 참고할 자료가 많습니다. 이건 사실이죠. 새로 나왔는데 예제 하나 봤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자료도 없고 설명도 없고 예제 코드도 안 나오고 프로그램 버그가 많고 개발자는 너무 바쁘다고 잠적해버리고 그렇게 사라지는 기술도 많습니다. 시간이 많으시면 해보시고 아니면 일단은 대세를 따라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신 이제 주변에 쓰는 기술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이건 그러니까 내가 쓰던 기술 혹은 우리 팀이 계속 써온 기술에만 매몰되지 말라는 거죠. 더 넓게 보고 기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술은 내가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그걸 충분히 검증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건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거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거나 전에 한 번도 안 써본 기술을 우리 다음 프로젝트에 아니면 다음 버전에 도입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다면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 기술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를 실제 코드를 만들어서 스스로 검증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벤치마킹도 해보고 성능 테스트도 해보고 그 다음에 코드를 만들었을 때 코드가 얼마나 이쁘게 잘 나오는지 요건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그리고선 팀한테 얘기하고 그걸 쓰겠다라고 리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디서 블로그 하나 보고 영상 하나 보고 야 이거 요즘에 좋다는데 이거 써봐 이거 저기 강사 토비가 이거 쓰라고 했다는데 한번 써봐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이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도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검증한 뒤에 팀에게, 회사에게, 고객에게 제안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코드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코드를 계속 다듬어 보세요. 제가 이제 예제를 되게 폭넓게 다양하게 많이 만들어 보는 걸 처음에 추천하지만 어떤 코드들은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앞으로 쭉 사용할 그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를 저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 만든 걸 계속 새로운 기술을 써서 확장을 해 나가고 다듬습니다. 제가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에 자바 기술 처음 쓸 때 JSP 모델 1 정도 사용할 때부터 만들기 시작했던 코드를 지금 거의 한 20년 좀 넘었죠. 20년 넘는 동안에 지금까지도 계속 그걸 발전시켜 왔어요. 물론 중간에 확 갈아엎은 적이 여러 번 있긴 하지만 이거를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더라. 그걸 써가지고 코드를 만드니까 내 코드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런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동작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좋긴 해요. 이걸 계속 업그레이드 해가서 새로운 내가 사용할 기술로 바꾸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이제 따로 놀기 때문에 그걸 계속 내가 오픈소스를 공개해가지고 발전시키거나 계속 그거에 집중해서 내가 그것만 만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한동안 이렇게 방치하게 되고 안 쓰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실전에서 사용할 만한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나 어떤 기반이 되는 어떤 코드들 아니면 코어 라이브러리 이런 거라면 실전에서 쓰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걸 발전시킬 수 있어요. 혹은 이번 기술에서는 이번 버전에서는 이건 적용 안 했지만 다음 프로젝트 시작되면 새 버전에 나온 요 기술로 요거를 업그레이드 해보자. 또 다른 방식으로 요거를 조금 더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기대를 막 하면서 다음 프로젝트를 기다리게 돼요. 다음 프로젝트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제 리더라면 약간 파워를 써서 그게 아니라면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그걸로 이걸 또 발전시켜서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한번 만든 코드를 다듬어 가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이것도 권장을 드릴게요. 혹은 이제 최적화를 해보는 거죠. 사실 내가 실무에서는 이런 트래픽을 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이런 트래픽을 만약에 받는다면 이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이 정도의 응답 속도를 낼 수 있을까? 스스로 도전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걸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정도까지 최적화가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의 빠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제가 이제 설명드린 이런 접근 방법과 함께 혹은 그것보다 조금 이전에 기본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충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바 언어, 객체지향의 설계 원칙, 디자인 패턴, 리팩토링,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거, TDD 이런 거는 그냥 시간이 나는 대로 계속 공부하시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고 계속 연습하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그래서 디자인 패턴 뭐지?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바로 툭 치면 바로 쫙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나만의 설명을 준비해두라고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의 문장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5분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간단한 예제 코드를 만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1시간짜리 강의를 만든다. 이거는 좀 시간을 갖고 준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대한 정의는 그러니까 정의가 이제 책에 나온 정의를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언어로 새로 만들고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혹은 이제 내가 이해한 거에 핵심을 담으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라는 여러분만의 설명이 필요해요. 스프링 개발자십니까? 그러면 디펜던시 인젝션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30초 정도를 주어졌을 때 1분 정도를 주어졌을 때 5분, 10분, 1시간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서 정리한 거를 내 머리로 이렇게 기억하면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만한 사람을 하나 붙잡고 야, 너 디펜던시 인젝션이 뭔지 알고 스프링 쓰는 거야? 이러고서 이제 옆에 딱 앉혀놓고 종이에다가 제 연필로 이제 그림 간단한 거 하나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냥 옆에 사람 붙잡고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여러분이 조금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번에는 사내에서 아니면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유스콘에서 뭐 이번에 무슨 컨퍼런스에서 내가 이걸 발표를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사내 블로그를 한번 써보겠다. 뭐 이런 걸 해보는 거죠. 그걸 한번 해서 여러분이 나름 정리한 거를 다시 정리해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때는 정말 이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이 실전에 응용할 수 있을 만한 여러분의 어떤 기반 실력으로 딱 자리가 잡히게 돼요.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객체 지향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질문하면 물론 답이 없죠. 네.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나름의 답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객체 지향 언어를 사용하고 객체 지향 설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만의 이게 무엇이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할 만한 여러분의 설명을 하나 만드세요. 그리고 그걸 계속 업그레이드 하세요. 네. 내가 나름의 객체 지향은 이런 것이지, 뭐 상속이 중요해, 뭐 다양성이야, 뭐 이렇게 했는데 조용호님의 강의를 한번 딱 들었더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은 이거 저 이야기가 맞는 걸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이 설명한 이야기 다시 반복해서 보고 관련 자료를 한 번 더 읽어보고 자기의 설명을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만만한 사람 하나 붙잡아서 옆에 앉혀놓고 그냥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네. 사람이 없으면 뭐 곰돌이라도 하나 옆에 인형이라도 하나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 박재성님이 이제 유스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그 제이슨님이시군요. 예. 유스콘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 이거는 예. 유스콘 너무 발표자 숫자가 작습니다. 너무 가끔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해보셔야 됩니다. 예. 해보시고 하면 여러분 이제 막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막 내가 정말 이거밖에 못하는가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있는 되게 유명한 회사의 유명한 개발자 이분들이 처음에 그 KSUG 이런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때 리허설 할 때 제가 가가지고 옆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엉망이었어요. 막 발표 정말 못하고 슬라이드도 못 만들고 설명도 막 다 틀리고 근데 그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되게 과감하게 설명하고 하지만 내가 기술을 공부하고 익히면서 느꼈고 감동을 받았던 걸 이야기하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요즘에는 그분들 만나면 제가 뭔가 배울 게 없나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게 돼요. 네. 정말 설명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발표도 정말 잘합니다. 네. 그분들이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니죠. 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유스콘 여러분 유쾌한 스프링방에 오시면 유스콘 연사 모집이 있는데 뭐 이거는 이미 다 모집이 끝났나? 한번 들어와서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부족하시면 부족한 대로 도와주실 거예요. 되게 그 발표자들을 그냥 방치하는 그 컨퍼런스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초대해놓고 이렇게 제안서 받고 나서 오케이 발표날 와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슬라이드도 미리 안 봅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해외 유명한 컨퍼런스나 이런 데는 보통 이제 슬라이드 미리 그 받아서 제안을 받고 그 중에서 심사해서 뽑고 그다음에 꼭 리허설을 하죠. 리허설 하는 게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도 세미나 하거나 이럴 때 혹은 어디 강연 나갈 때도 한번 친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카페에 이렇게 앉혀놓고 내가 한번 리허설 한번 해볼게. 한번 들어봐. 그러고선 하거든요. 하고 나면 제가 생각이 정리돼서 요거는 요렇게 시작을 할 걸, 요건 요런 식으로 설명을 풀어나갈 걸, 이런 것들도 정리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표정과 이런 피드백을 이제 바로바로 받게 되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요건 요렇게 하면 좀 재밌어 하네. 요건 지루해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빨리 배울 수 있어요.
그걸 한두 번만 거쳐가지고 하면 진짜 실전에서 발표할 때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타고난 발표자여서 뭐 나는 그냥 아무 주제나 던져주면 한두 시간 좀 쉽게 떠들 수 있어 뭐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기술에 대한 설명 잘못하고 시간 못 맞추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이끌어주는 컨퍼런스도 있고 아예 유스콘처럼 정말 뭐라고 되어 있지? 연사 모집 두두님이 올리신 걸 보면은 선배 개발자가 발표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걸 공짜로 해주신대요. 네, 돈 받고 해주시는 거 아니겠죠? 네, 그래서 발표를 하고 싶지만 용기나 경험이 부족해서 망설이시는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을 돕기 위해 시작한 행사입니다. 발표 유형, 제목, 소개 및 관련 키워드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싶으시면 부담 없이 작성해 주세요. 요거 잘 보고 타이핑 해보세요. 네, 들어가셔서 이미 끝났나? 모집이?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내년에 한 번 더 지원해 보시든지. 아무튼 이런 행사들이 있고 한국의 컨퍼런스들은 대체로 뭐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 제가 인프콘 해보니까 한 달 반 전이죠. 이달 초까지 80% 이상의 슬라이드를 완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제 주변에 있는 경험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 발표 전날까지 밤새가지고 슬라이드 만들거든요. 일주일 전에 저야 부랴부랴 막 시작하고. 근데 이제 한 달 반 전인데 80% 정도의 완성도를 가진 슬라이드를 제출하시면 우리가 검토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보름 전까지는 100% 이제 실제 당일까지 거의 바뀌지 않을 슬라이드까지 다 준비를 하세요. 이러고 이제 그 전날은 또 리허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유료 행사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잘하세요. 네, 컨퍼런스 준비를. 저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슬라이드 준비가 구상을 좀 많이 해야 돼서 못하겠습니다. 일단 자빠졌죠. 그래서 일단은 7월 초에 그 제출 일자에는 제출 안 했고 8월 초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할 때가 아니고 그거 정리를 해야 될 텐데 구상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네,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질문하신 분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다른 분들도 김서령님은 뭡니까? 사랑 고백하고 가신 분도 있네요. 네, 아무튼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75분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하고 제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비교해봤습니다. 요거 말고 또 흥미로운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신순 말고 추천순 테스트에서 트랜잭셔널 사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거 있었고 스프링의 미래 질문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종합적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있고 제가 나름 답변을 열심히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의식하는 소스코드 작성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질문을 딱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어떤 상황을 거쳐서 이 질문이 나오거나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가 답변을 달아드립니다. 아무튼 챗GPT와 한번 비교를 해볼 만한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그 얘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더 하실 말씀이나 질문 없으시면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아이고 그 재밌는 얘기 못하고 저 혼자 그냥 주절주절 떠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음질이나 괜찮은지 제가 좀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딜레이가 있어서 아직 채팅에 말씀이 없으신데 자,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이 없으시군요. 좀 더 기다릴게요. 네. 테스트로 올린 거라서 그냥 오늘은 라이브로만 떠들고 이걸 내릴까도 생각했는데 괜찮으시면 그냥 남겨두겠습니다. 편집까지 할 여유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들으신 분한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를 한 거예요 지금 시간이? 예, 27분 좋아요 눌러주셨는데,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하여튼 저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강의는 투비 스프링 6 강의가 원래 이달 말로 잡긴 했는데 실제 제가 마무리하는 건 그때가 돼도 사이트에 올라오는 거는 아마 다음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중에 아마 인프로 사이트에 올라올 겁니다. 이번에는 꼭 마무리할게요.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책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네. 강의가 혹시 좀 잘 반응이 좋으면 강의의 내용을 좀 추려서 그냥 간단하게 책으로도 낼까 생각 중인데 너무 중복되는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책은 좀 다른 방향으로 레퍼런스 성격의 책이라던가 이런 걸로 간단하게 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7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걸리네요. 최대한 빨리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와주신 분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서 스트림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